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날씨가 오늘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기온이 좀 올랐어요. 어제는 좀 으시으시 하더니 오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신천 이쪽을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경기가 안 좋든 뭐든 젊은 친구들은 역시 술집에 늘 북적거립니다. 그런 거 보면 젊음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예. 젊음은 미래를 기약하는 나이지만 미래를 걱정하는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기성세대들이라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좀 안 좋다, 또는 뭐 방송에서 뭐가 이렇게 좀 뭐 원자재가 올랐다, 또는 뭐가 이렇게 기름값이 올랐다 이러면은 아, 이번 달은 좀 아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냥 돈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뭘 소비를 아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뭐 소비 구조가 이제 기성세대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 것도 있겠지만, 청춘, 젊음이란 것 자체가 이제 뭐 유스, 파워 오브 유스가 뭐겠습니까? 예. 정말 젊음의 힘이라는 것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젊음의 힘인 것 같아요. 노인이 되면 바라볼 날보다 바라봤던 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이 없죠. 예. 걱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아껴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인들 얘기를 들으면 손해볼 일은 없죠. 왜?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뭐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 저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도 좋아하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히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생각을 많이 잊었구나, 나도 저런 생각을 가졌었었는데, 이런 생각들.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념보다는 그 생각을 가지기가 두려워져요. 예. 그 생각이 분명히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젊은 친구들이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좀 두렵습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길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내 나이 때 가졌던 사람, 내 나이 때 옆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에 비해서 내가 그 정도 걱정을 해줘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미안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이도 결국은 주변인들한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더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뭐냐면, 오늘 이제 사실 드릴 이야기가 이수만 씨 이야기예요. 이수만 씨. 그래서 뭐 제가 이수만 씨 늘 좋아했죠. 젊었을 때도 좋아했고, 1952년생인데 지금 나이가 70입니다. 만 70입니다. 근데 한국 나이로는 이미 71죠. 71. 네. 72입니다. 72. 근데 옛날 같으면 뭐 할아버지죠, 완전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72였을 때 정말 늙은이였어요. 이수만 씨 하면 서울대 출신의 농대, 서울대 농대도 서울대냐 막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본인 입으로 했었죠. 텔레비 나와서 막 이수만 씨 서울대 농대 출신이라면서 서울대 농대 서울대냐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80년대에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TV 나는데 노래도 상당히 좋고 좋은 곡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워낙 이제 80년대 때 뭐 좋은 뭐 조화문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리고 무한궤도 뭐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수만 씨는 이제 노래로라든지 또는 이런 외모 이런 걸로 먹히지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듀서의 길로 갔죠. 근데 보니까 면면이 보니까 학벌이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서울대인데 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좀 사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수만 씨는
단순히 서울대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경북중학교를 나오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경북중고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쪽 이제 그 세검정 쪽, 그리고 그쪽 그 송제동, 홍은동 여기 사신 분들이 좀 부자들이 많았어요. 구기동 뭐 이런 쪽. 예. 그래서 이수만 씨는 나름 아마 아주 제가 뭐 연구를 해본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조사해본 바로는 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도 갔다 왔죠, 그 나이에. 예. 그것도 이제 컴퓨터 공학으로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그 엘리트예요. 지금으로 따져도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엘리트겠어요. 그래서 일단 SM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게 상당히 수월했을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 이수만 씨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인지, 요즘에 이제 이수만 씨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퇴출이 될 것이다, 뭐 나가라 마라 이렇게 얘기 나오길래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 뭐 개요보다는 그냥 제가 보는 바를 느끼는 바를 말씀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일단은 원인은 이제 이거죠. 여러분들 그 옛날 대한항공 칼 그때 뭐 이제 강성부 펀드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행동주의, 그리고 더 옛날로 가면은 장하성 펀드, 그러니까 삼성이 어떤 재벌들이 소액주주들의 어떤 권익을 지켜주지 못하고 몇 프로 가지고 있든 않는 10% 미만의 어떤 그 대주주들이 횡포에 의해서 뭐 회사의 엄청난 수익 이것들이 이제 대주주의 몫으로만 가고 소액주주들한테는 별로 이익이 안 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주주들의 그 친척이라든지 또는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로 돈을 벌게 하는 어떤 그런 행태들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장하성 펀드라는 어떤 그런 행동주의가 원류가 되었죠. 사실 이게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미국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아예 뭐 행동주의 펀드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 약육강식의 펀드들이에요. 뭐 행동주의니 뭐니 이런 것들도 결국은 따뜻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행동주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약점 없나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고, 또 재밌는 것은 미국은 행동주의 펀드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일단 재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일단 그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뭐 본인들의 어떤 어떤 사익을 위해서 뭔가 회사를 이용할 수가 없는, 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되는, 잘못하면 다 깜빵하고 이제 수갑 차야 되는 그런 것이 그냥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행동주의 펀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은 재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벌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기설기 이제 서로 계열사를 이제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덩어리의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한다. 그래서 그 큰 덩어리의 회사의 경영권을 쥘으로써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너핏을 사주들의 어떤 그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왜? 재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대만도 사실 그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다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행동주의 펀드는 일본하고 한국에서만 이제 먹히는 얘기들이에요. 왜? 그런 어떤 부조리를 할 수 있는 나라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이 일본하고 한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일본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혼다 같은 경우는 자동차, 토요타도 마찬가지 자동차, 뭐 후지, 뭐 이런 식으로 후지스, 뭐 이렇게 전자, 뭐 이런 식으로 한 업종만 하기 때문에 막 택도하는 회사들이 막 지주회사들이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는 그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재벌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일본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아베 정권 때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상당히 활성화돼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리고 배당금이 많이 늘었었죠. 아베가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좀 나쁜 놈으로 돼 있잖아요. 막
걔네 그 집안 자체가 이제 뭐 할아버지가 이제 조선 총독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아베는 우리한테 상당히 나쁜 놈으로 돼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아베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투명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 이런 것들을 상당히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임금도 올리게 하고 기업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복지부동이 돼 있는 기업에게 뭔가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매기를 풀어놓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이 아베입니다. 그래서 아베는 기업의 친기업적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업을 상당히 투명화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도록 책찍과 당근을 같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장하성 펀드네, 강성부 펀드네, 그리고 이번에 이창환 펀드, 알라인이죠, 알라인. 이번에 알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수만이라는 사람을 퇴출시키는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돈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1조를 모으면 그 모은 걸 가지고 내가 SM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개선시켜서 그 회사가 주가가 오르면 그 덕은 내 덕이야. 이렇게 하는 게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장하성 펀드가 어디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한 10조의 펀드 자금이 있는데 이거를 삼성에 주식을 넣어서 삼성에다가 내가 주주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서 자꾸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 삼성의 그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게끔 하면 당신들한테 이득이잖아. 내가 그렇게 해서 올려줄게 라는 것이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부조리를 개선시켜서 기업을 투명화시킨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그 올린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의 돈 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견 보면은 사실 뭐 훌륭한 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이제 원래 있었던 주주, 특히 이수만 씨 같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완전히 만들다시피 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지금 내가 이걸 지금 나 없었으면 이 회사가 아예 생겨날 수도 없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내가 이제 대주주로서 있으면서 18.5%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18.5%. 1위, 제 1대 주주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그 SM의 이사회를 사퇴하고 본인이 떠나서 난 대주주로서 역할만 하는데 SM 엔터테인먼트는 내가 만든 용역사 라이크라는 이제 그 회사 이름이 라이크예요. 이름도 잘 지었는데 라이크라는 회사에 프로듀싱을 용역을 줘서 전체 매출의 8%를 나한테 주면 돼 라는 어떤 이런 거를 만들어 놓아서 한 몇십 년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매출의 8%면 SM 엔터테인먼트의 45% 즉 1년 수익의 영업이익의 45% 정도라는 엄청난 수익이에요. 뭐 지금까지 한 1,600억 정도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 뭐 사실 우리가 이제 SM이든 뭐 JYP든 YG든 이게 뭐 이 순이익이라는 것이 용역 회사잖아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 용역 회사잖아요. 용역 회사들은 서비스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이 많을 수가 없어요. 매출은 커도 영업이익이 많을 수가 없고 뭐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제조업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처럼 막 글로벌 회사가 아닌 이상은 그 SM이든 JYP든 그렇게 막 돈을 영업이익을 많이 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1,6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 거죠. 예, 상당히 많은 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수만 씨의 라이크하고 같이 벌어들인 돈의 절반을 라이크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45% 정도를.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창환 대표 알라인 파트너스가 문제를 삼은 겁니다.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죠. 왜 너한테만 줘야 되냐? 그걸 뭐 공정하게 해서 그리고 8%는 무슨 8%라는 것은 전체 이익의 거의 절반인 수준인데 이걸 너한테 주고 나면 나머지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 다른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그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당신들한테 50% 이상, 48%
45% 정도의 수익이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짚고 넘어가가지고 작년 3월인가 이제 쯤에 알라인이 이제 감사를 하나 선출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주주로서 들어가가지고 본인의 어떤 감사 선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먹혔죠. 먹힌 다음에 이 알라인 선출한 이 감사가 지금 이제 대표로 있는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자기의 처조카 이성수 씨죠. 이성수 씨하고 공동 대표가 2명이 있어요. 그 공동 처조카를 처음엔 다 당연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꿀떡같이 믿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8%씩 이렇게 매출의 8%를 이수만한테 줬다는 걸 가지고 감사가 지적을 한 거야. 지적을 해서 야 너 대표 이사가 임마 이렇게 야 전체 매출의 8% 연간 수익의 48% 정도를 이수만한테 줘버리면은 야 나머지 주주들은 도대체 주주 가치를 어떻게 제고를 할 거야 라는 얘기를 그냥 갖다 주고 너 이게 배임죄야 임마. 너 임마 이걸로 깜빵할 수 있어. 너 이걸로 네가 다 돈 다 물어내야 돼. 네가 여기서 훼손한 이 금액 이 1600억 정도의 금액을 네가 다 토해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버리니까 이게 처조카가 아니라 아버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잘못하면 그 돈을 자기가 물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배임죄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에 걸면 귀걸이 같은 죄이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상황으로 벌어지면 본인이 그 돈을 다 물어내야 되고 돈도 없는데 잘못하면 뭐 이수만 씨 처조카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돈 물어낸 걸 이수만 씨가 개워줄 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처조카라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 돌아서 버린 겁니다. 왜? 이게 깜빵 간다는 거에는 원래 이 옛날에 군대는 대신 못 갖다 준다 그랬어요. 우리 때만 해도. 군대도 대신 못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인신의 구속은 자식이라도 대신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성수라는 사람이 결국은 손을 든 거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알라인 파트너즈하고 이창환 대표하고 지금 한통속이 돼서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보기엔 한통속이 된 거죠. 야 이 새끼 나 배신해 버렸다. 그래서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의 이 사진들은 완전히 발목을 잡혀버린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몇십 년 동안 배임죄를 했는데 주주에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시켜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널 배임죄로 고소해 버릴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알라인 파트너즈의 그 제안을 들어준 겁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이수만 씨 퇴진인 거예요. 그리고 이수만 씨한테 줬던 그 라이크라는 회사에 이제 더 이상 그걸 줄 수가 없고 용역을 줄 수가 없고 8%는 당연히 못 주는 거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그 프로듀싱 회사하고 연합을 해서 제대로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8%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매출의 1%도 아니고 막 대폭 낮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폭등을 해서 9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지금 9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SM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사실은 주주 입장에 소액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라인 파트너즈가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왜 안 나가도 될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절감시켜 준 거야. 근데 이제 이수만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따박따박 지금 매년 몇백억씩 들어오던 돈이 지금 안 들어오게 생긴 거예요. 예, 몇백씩 들어오던 지금 1600억 받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1,200 받았겠죠. 그 돈이 그냥 안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제 거기다가 지금 요번에 대표이사가 신주하고 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약 한 2,400억 정도의 자금을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이제 이수만 씨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서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대주주의 상의 없이 허락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제3자에게 그것을 공유했다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사실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주주는 이수만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수만 씨가 지금 해외에서 들어와서 지금 다음 달 지금 주주총회를 벼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딱 이제 퍼져 있죠, 연예가에.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수만 씨도 할 말이 없는 게 일단은 본인이 지금까지 돈을 많이 받아서 1,600억을 지금 받았잖아요. 이 받은 것 때문에 말빨이 먹기가 쉽지가 않아. 본인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너 그럼 1,600억 받은 거 지금 제대로 받은 거 맞아? 이거 가지고 그러면 너 이제부터 배임죄 소송 걸고 대주주로서 네가 대주주로서의 책임. 물론 대주주로서의 책임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대주주가
어떤 회사도 여러분들 기업에 있으면 알겠지만 말씀드리지만 대주주가 왜 경영권을 안 하고 뒤에 빠져있는 대주주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그거를 대표이사를 했을 경우는 우리가 CEO라는 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뭐 CEO 돼 좋아 뭐 이게 아니야. CEO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고 배임 횡령에 대한 어떤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이걸 내 주머니로 집어넣지 않아도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너 이만큼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 돈 네가 토해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머니로 돈 넣은 것도 하나도 없고 월급 잠깐 받은 건데 결국 이수만에 돈 들어간 1,600억 중에서 이 상당 부분을 자기가 토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수만 씨도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본인이 그냥 정말 정정당당하다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대주주이기 때문에